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묻지마 활동비를 지적했고 여당은 안보기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벌 총수들의 국감 출석 여부에 여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강행 반대의 움직임이 거셌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가 대표인 설악 케이블카의 정부 승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육 분야 집중 분석 시간엔 오후에 선생님, 방과후 학교 강사 처우 문제를 두고 교육을 바꾸는 새임 김영태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4,800억에 달하는 국정원의 묻지마 활동비가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안보기관을 폐지하자는 의미냐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고 하던데요. 짚어주시죠. 예, 오늘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2014년 결산 처리의 법정 시한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 무산에 이어 오늘도 특활비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 개정 없이 내역을 보는 건 위법이란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비공개 원칙이면 위법이 아니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떼쓰기 파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관련 기관의 특활비 공개를 주장하는 건 국가기관을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실형 선고를 부정하면서 부패 정치인을 감싸던 야당,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민망해진 야당, 혹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이 듭니다. 일단은 새누리당 측에서는 궁여지책이란 말까지 썼는데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은 특활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특활비 중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예산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활비 전액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숨겨 쓰겠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활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사안을 언급하면서 당시 김무성 대표도 특활비를 전액 카드 결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김 대표는 3개월 전 국민 앞에서 제도 개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위기모면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도 특활비가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기밀이라는 말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의혹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쓰이고 그 돈이 국민의 민요를 애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문입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국가기관은 쌈짓 돈처럼 쓰였고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후에도 특활비 제도 개선 소위 설치 여부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죠. 새누리당 의원인데 야당의 이런 특활비 공개 주장이 북한의 요구라고 비판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야당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투명화가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특활비를 안보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의 새정치연합 말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북한에 이로운 일이 될 것이란 주장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지난 2005년 박근혜 당시 대표는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을 회생 예산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정당이 새정치연합 말고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셈인데요. 하 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은 특활비가 묻지마 예산이란 언론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 반발한 적이 있다며 과거엔 정치공세라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다고 야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 등 여당의 말바꾸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시 새누리당이 북한의 요구로 특활비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2005 해계년도 결산심사 시 국정홍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시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이들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네, 한번 다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국회 정개특위 활동도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문제는 선거제 역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요? 예,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당초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 했던 여야였는데요.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여야는 기존의 정개특위 위원들을 그대로 재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제 관련 논의가 더 늦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거제 논의가 여야 대표 간 협의로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9일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일괄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이에 문재인 대표도 양 대표가 직접 만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김 대표의 여야 대표 일괄 타결 제안은 정개특위의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둔 원론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문 대표 역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정치 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 비례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이번에도 이 선거구 획정 역시 정치개혁은커녕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야가 선거제 관련 합의에 난항을 겪는 사이에 새누리당의 주장이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까지 위임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지역구 의석은 한 석도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비례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비례의석 축소는 정치개혁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육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정치개혁이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저열한 의석수 계산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비례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진정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위한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원내 3당 중 유일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의석을 13개 늘리고 비례의석을 13개 없애야 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일 농촌지역구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TV 패널로도 참가하신 분인데 안보 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죠. 정의당에 입당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종대 편집장은 오늘 오전 입당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편집장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정의당이 안보에 취약한 진보정당이라는 일반의 우려를 불식하고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도 더욱 신뢰받는 대안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저에게 밝히셨다며 입당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국방, 인간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병행의 문화가 정책되도록 헌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 편집장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활동 역시 기대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쟁점 중 하나가 재벌 총수들의 국감 출석 여부인데 새누리당은 증인 요구는 총수가 위법에 연루됐을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가급적 많이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들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메르스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이재용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메르스 특별 국감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특이 때처럼 두 사람 모두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조 회장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파견과 부당 노동행위 논란으로 증인 출석을 추진 중입니다.
2012년에도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출석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FTA 체결로 수혜를 받게 된 자동차 분야가 소내 업종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의견을 듣겠다며 현대차 정 회장을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입니다. 증인 출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드러나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하청기업과의 문제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제2롯데월드 부실공사 논란으로 야당에서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가 공개되면서 재벌 개혁이 화두에 오른 상태라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호통, 면박 주기용 증인 출석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입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지,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지난 28일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사업을 거세게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970년대에 있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배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대표인 한태현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첫 번째 부인 김호남 씨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박재옥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재옥 씨의 이복자매고 한태현 씨는 박 대통령의 오촌 이복 조카입니다. 이들 박 대통령의 일가가 지난 45년간 설악산 케이블을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설악산 개발 제한 방침이 내려지기 직전인 1969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인 설악관광 주식회사 회장인 한병기 씨에게 사업권을 줍니다. 이 사업권이 대를 이어 아직까지 유지된 겁니다. 한 해 수익만 약 70여억 원. 박 대통령 일가는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연간 80여억 원이 넘는 관리자금은 전부 국가가 내고 있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쥔 셈입니다.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던 케이블카 추가 설치는 박 대통령의 주문이 떨어지자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업은 아직 추진 전이고 설악산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후의 선생님, 방과후 학교 강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 가까운 사람이 방과후 학교 강사 경험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들은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수십 가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용태 대표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네. 먼저 이 방과후 학교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1995년에 이제 교육개혁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방과후 교육 활동은 한동안은 보충 수업 또는 특기 적성 교육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 그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9.9%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학교에서 약 70% 정도의 학생들이 무려 47만 5,600개가 넘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면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정규 수업이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가지 않고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그 사교육비 잡기 위한 겁니다. 사교육비 이제 경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학교 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실현 등 그동안 학교가 못한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좋고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도 굉장히 엄청 의미가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 등을 담당하는 방과후 학교 그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또 오마이뉴스 등 몇몇 언론이 비교적 아주 깊이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들 언론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숫자를 대략 보니까 교육부는 16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노조는 약 20만 명에 이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규 수업 후 일과 네.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약 그 비정규직의 학교 비정규직이 한 35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학교 강사들 대부분 아주 불안정한 위탁계약, 초단시간 노동 이런 그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특수 고용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지난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강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그것을 보면 방과후 학교 강사들 대부분 학교장, 교장선생님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위탁업체, 이 위탁업체를 통해서 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돼서 학교와 계약을 맺었거나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지금 뭐 제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딴 곳에서 번다는 이런 이야기처럼 이 모든 돈들이나 자금들을 위탁업체가 벌고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외면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아무개 씨가 예인데 이제 그분 예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받는 강사료 중에서 이제 7대3으로 업체하고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네. 뭐 그분은 그 정도의 불평등은 뭐 계약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매달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갔으면 강사 활동을 팍팍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는 업체가 도움 주는 것은 겨우 그 분기별로 교재 신청할 때나 교재 주문해 주는 거 그리고 복사기 빌려주는 거 이 정도라고 합니다. 좀 심하죠?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63일만 일을 시켰다. 굉장한 꼼수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하나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무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업체하고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3월 1일은 3월절이고 2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3일에 3월 3일에 이제 계약 개시일로 잡은 것입니다.
계약을 다 채우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 만료 이후 이 업체는 이틀이 모자란 363일만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1년 365일 이틀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그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참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네. 이런 가운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근로조건 그 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하던데요. 네,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 여기에서 이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다수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동료 사례를 포함해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 672명 가운데 무려 68%, 70% 정도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사실상 해임됐다. 이렇게 이제 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고 병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정부가 그 청년 그 고용 그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게 애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잘리는 건데 네. 참 차별과 불이익도 이외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65% 정도가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처우나 모욕, 폭언, 폭행 등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러는 분들은 한 12% 정도에 그쳤고요. 대부분 참고 지낸다. 이렇게 답했고 고용노동부 등 상급기관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 탓에 대부분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상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 강사를 이제 내놓았다고 강조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청년들에게 방과후 강사 일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지금 의문이 가는데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요? 그 2016년에는 2,000명 정도, 2017년에 또 2,000명, 합해서 총 4,000명 정도의 청년 방과후 학교 강사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 의하면 계약 기간 10개월짜리 방과후 강사에게 고정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당 3만 원, 주당 12시간. 이래서 한 달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44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네. 현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그 전후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간 적어도 576억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교육부가 이 예산을 교육부 예산이 아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마치 지금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처럼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겠다. 그래서 참 염치 없는 교육부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방과후 강사 단체도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토론회까지 열렸다고 하던데 그 향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지난 이제 8월 22일에 방과후 강사 노동 실태 발표와 법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곳에 뭐 우원식 의원, 뭐 박홍근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그 교육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 연합회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체를 결성한 셈이죠. 앞으로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권익과 고용 안전 문제, 더 나아가서 아까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수고용 계약직 문제는 이건 뭐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 국회하고 교육부, 교육청, 교육당국 아닙니까? 이들은 하루속히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학교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선생님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과학교 강사를 비롯한 35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꼭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임금 피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임금 피크제 시행 여부를 놓고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토론회 현장을 김병소 감독이 다녀왔습니다. 임금 피크제 지금 노사정의 핵심은 이 임금 피크제 하자 말자가 아닙니다. 하되 취업 규칙을 불이익으로 변경하는데 이걸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다가 안 됐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유노조 사업자가 문제가 없습니다. 인피를 해도 노조와의 단협으로 처리될 사항.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 인피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인피를 하되 이 불이익을 변경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어떻게 하냐가 쟁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할게 이제 저성과자 문제. 이 역시도 저희들은 업무 부적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거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무작정 기업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전환 배치도 하고 최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에 해고를 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지침화하겠다라고 노사정에 들고 나옵니다.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라는 기술 통계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화는 확실히 청년 일자리를 줄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5년간 그러니까 임금 피크 대상자가 92만 명이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31만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 계산에 따르면 그냥 고용보험 DB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5년간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10만 명에 청년 일자리는 5년간 3만 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정부가 사기를 쳤으랴 싶은데 사기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여줘도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5년간 우리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는 것은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가 그 이념지향적, 이데올로기적인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실용적인 정책으로 돌아와 주십사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언제나 그렇듯 최선 다해 뉴스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